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 강자 제9강으로 IMF와 환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MF가 다시 온다. 26년 전에 한국에는 국가적 환란이 있었습니다. 외환 부족, 즉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났고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또 여러 좋은 기업과 자산들이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했고 갑작스럽게 가난과 고통을 안겨준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국난이 다시 올 것이라는 사람과 또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가는 말들의 기저에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 되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최고 환율이 1,422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이 숫자를 훌쩍 넘기고 있어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율 제9강으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도 외환위기를 발발하게 했던 여러 원인을 통해서 당시의 위기의 근원이 되었던 국제환경과 그 속에서 환율이라는 중대 변수가 독립적으로 다른 문제를 만들고 또 반대로 다른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환율이 위기의 중심에 있었다는 98년 외환위기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환율에 대한 또 하나의 깊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변동이 가져온 급격한 수출 증가와 감소로 인한 위기와 회복 탄력성과 또 외환 차입에 있어서는 환율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 또 규제가 완화된 정부의 금융 정책의 문제점, 고정환율제의 장점과 단점 등이 오늘 공부의 쟁점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헷갈리기 쉬운 생기초가 또 반복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노트에 적고 구간들을 반복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외환위기를 만들었던 네 가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또 하나는 금융사, 또 세 번째는 정부 정책,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들 네 주인공들은 각자의 특성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위기를 만들었던 당시 국제적 환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동남아인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소위 화교 중심의 중화경제권을 한 축으로 해서 인적 기술적 교류를 하면서 경공업 중심의 영세 수출 경쟁국의 구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즈음 이웃나라 일본의 수출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원인은 환율이었는데요. 일본은 자국의 엔화 환율이 사상 최고점에 이르면서 수출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국제 수출 상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철강 등이 여러 산업에서 일본과의 수출 경쟁이 심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엔화의 높은 절상으로 인한 엔화 강세는 수출 경쟁에서 일본의 절대적 불리함과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 엔화는 256엔이었고 엔화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한 미국이 주축이 된 G5국에 의해 엔화의 절상을 거의 강제적으로 요구받은 유명한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95년까지 내리 10년을 꾸준히 엔화는 절상되어 달러 엔 환율이 79엔에 이른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이라는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되었던 일본 보험사들의 투자금들이 일시에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엄청난 엔화의 수요가 엔화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강세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회수에 들어온 달러나 유로화가 엔화로 환전되면서 엔화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어 엔화가 귀하신 몸이 되어 가치가 오르게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 확인을 겸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실적이 좋았던 1달러 256엔과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렸던 1달러 80엔 중에서 어느 쪽이 엔화 가치가 높고 또 어느 쪽이 낮은가요? 라고 했을 때 1달러 256엔인 경우를 먼저 보면 1달러가 80엔인 경우보다 1달러 256엔인 경우가 엔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입니다. 통화 가치가 약세인 화폐가 수출에서 유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여튼 엔화 약세, 엔화 가치 하락, 엔화 가치 절하, 평가 절하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환율은 상승했다고 말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1달러가 80엔인 경우를 1달러 256엔인 경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달러가 80엔은 1달러 256엔보다 엔화가 강세, 엔화 가치 상승, 환율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엔화 가치 절상, 평가 절상이라고도 합니다. 1달러를 구하는데 엔화를 256엔씩이나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돈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80엔이라는 적은 돈으로도 1달러를 구입한다는 것은 엔화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두 개의 화폐 간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 기초편이 매우 중요한데 환율 1, 2강을 꼭 들으시길 권합니다. 자, 다시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엔화 환율이 80엔이면 사상 최고 엔화 강세입니다. 이것은 수출국 일본이 수출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도 다 아시죠? 지난 환율 강의에서 여러 번 반복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달러가 우리 돈 1,000원으로 원화가 강세인 경우와 1달러가 1,500원으로 원화가 보다 약세인 경우를 놓고 우리나라 볼펜 1,500원 하는 상품을 미국에 수출을 했다고 합시다. 물건을 구입하는 미국인은 같은 물건이라도 더 값싸게 사길 원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미국인에게 값이 쌀까요? 1달러가 1,000원으로 우리 원화가 보다 강세인 경우는 1달러하고도 0.5달러 총 1.5달러가 있어야 우리 돈 1,500원짜리 볼펜을 미국인들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가 보다 약세인 경우로서 1달러가 1,500원인 경우는 1달러만 갖고도 볼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보다 적은 1달러로 볼펜을 사는 것이 더욱 좋겠죠. 그렇다면 상품을 수출해서 파는 우리는 우리 돈 가치가 낮은 우리 원화가 약세인 경우에 수출 경쟁력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가능한 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95년에 엔화 환율이 79엔까지 되어서 절상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일본과의 수출 경쟁을 하는 한국에는 큰 기회가 온 것입니다. 10년을 내리 절상을 해온 엔화가 다시 절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엄청난 설비 투자에 들어갑니다. 많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이 해외에서 들어온 달러 빚이었습니다. 달러 빚을 쓴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한국의 대출 금리가 두 자릿수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달러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본래는 외환 자금을 빌려오는 일은 한국은행에서만 정책적으로 하던 일이었는데 이때에는 특별히 종합금융사라는 은행 설립을 정부가 허가해 줌으로써 외환 자금의 유입과 순환을 용이하게 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환율 정책도 고정환율제로서 미 달러에 우리 원화를 고정시켜서 미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원화도 일정 비율로 변동케 한 제도였습니다. 시장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닌 고정환율제를 쓰는 이유는 개발도상국, 지금은 신흥국이라고 합니다. 한창 발전 중에 있어서 많은 외화 유치가 필요한 신흥국들은 환율을 고정시켜서 안정감을 줌으로써 외환 투자자들의 잦은 환율 변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서 외환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변동환율제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의 걱정을 고정환율제를 유지함으로써 그런 걱정을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투자로 이익을 내고도 실제로는 환율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또 그런 예를 기초를 다질 겸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달러 1,000원 일대에 1만 달러를 빌려와서 우리 원화로 환전하면 1천만 원입니다. 상환 만기가 되어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보니 환율이 변동해서 1달러가 1,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만 달러를 만들어서 갚아야 합니다. 1달러가 1,500원이므로 우리 돈이 이제는 1,500만 원이 있어야 1만 달러가 됩니다. 이제 500만 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환율 때문에 졸지에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만 원의 환차손을 입게 된 것입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에서는 다릅니다. 환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 1달러 1,000원은 나중에도, 즉 갚을 때에도 1달러 1,000원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미화 1만 달러는 우리 돈 1천만 원이고 나중에 되갚을 때에도 그대로 1만 달러 1천만 원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정을 해서 환율 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환율제이면서 두 자릿수의 높은 금리의 국내 대출이 아니라 환율 변동이 없는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매우 낮은 금리의 달러 대출은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 기업에 대출해주는 종금사에게도 또 이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기업에게도 이 이상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달러를 갖고 들어온 종금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출 금리가 더욱 낮은 초단기 상환 조건의 달러를 많이 빌려옵니다. 그런 다음 우리 기업에게는 장기로 빌려줍니다. 이 경우 종금사 입장에서는 양방향에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값싼 이자의 달러와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우리 원화 사이에서의 큰 폭의 이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대출함으로써 단기와 장기간에 또 큰 폭의 이자 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정환율제의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는 안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대출을 받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급락으로 파산할 지경만 안 되면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확신하였으므로 이런 외환 차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동남아 쪽에서 발생합니다. 94년도에 중국이 위안화를 기습적으로 50%를 절하해버립니다. 1달러가 5.8 위안이었던 것을 8.7 위안으로 큰 폭으로 절하시켜버립니다. 중국과 경공업 수출 경쟁국들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서 95년부터는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위안화를 크게 절하시킨 중국은 당연히 95년도부터 무역 흑자가 크게 납니다. 96, 7년이 되면서 태국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심각한 침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종금사들이 태국의 기업 등에도 우리 기업에 대출해 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달러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97년에 태국 바트와의 환율이 급상승하고 98년에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80%나 하락하고 이어서 말레이시아의 링깃화도 급락하면서 자본 통제를 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한편 우리의 수출 경제국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95년 1월 고베 대지진을 정점으로 해서 일본 경제가 악화되고 엔화 환율이 79엔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자 95년 4월 G7국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일본의 엔화 환율의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를 합의합니다. 이후 엔화는 96년에 이르러선 1달러 약 120엔까지 절하가 됩니다. 달러 대비 50%가 절하된 것입니다. 우리 원화가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는 50% 절상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일본의 수출 회복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 감소를 뜻합니다. 엔화 환율 상승, 엔화 가치의 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완전히 회복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반대로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크게 적자를 냅니다. 이것은 달러를 빌려온 종금사에게 이자와 원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어렵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97년이 되면서는 더욱이 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한국의 종금사들이 태국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달러를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빌려준 달러와 동남아 국가에 빌려준 달러들이 모두 다 회수가 안 됩니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만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종금사 자체의 자산을 겨우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달러로 바꾸어 미국에 갚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달러를 많이 구하다 보니 달러 가치가 급등합니다. 그런데 고정환율제입니다. 고정환율제를 믿고 정부도 기업도 많은 달러를 들여왔습니다. 시장에서 환율이 오르는 걸 방치하면 빌려온 달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달러 1,000원일 때 빌려왔던 돈이 1달러가 2,000원이 되면 1만 달러가 2만 달러로 빚이 늘어나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 부담에 억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정환율을 지켜서 환율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외환시장에다 내다 팔면서 원화를 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리는 달러는 약화되고 사들이는 원화는 귀한 존재가 되어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환율 방어를 합니다. 한국은행의 당시 외환 보유고가 200달러가 조금 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정도는 내다가 푸는 순간에 그냥 없어졌습니다. 턱없이 모자라서 금융사들과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또 세계은행, 또 아시아은행 같은 곳에서도 빌린 돈이 있었고 모두 합쳐서 585억 달러를 빌려와서 환율을 진정시켰으며 문제가 된 금융사와 일부 기업을 구제하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97억 달러였고 상환 약속 기한이 2003년이었지만 2001년 8월에 2년 이상을 앞당겨서 조기 상환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의 힘든 체질 개선과 구조 조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눈물겨운 금모으기 같은 동참과 협력, 그리고 기업 측에서는 당시 IT 산업 중심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외화 수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또 환율입니다. 이 즈음 외환 위기 후유증이 있을 때이므로 우리 원달러 환율이 높은, 즉 원화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라서 수출국 한국은 경쟁력에서 또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출이 늘었고 따라서 외화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벌어들인 달러가 많으니 조기에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환율 덕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 엔화의 환율이 상승, 즉 엔화 가치 절하로 일본 수출 경쟁력의 회복에 우리 수출이 밀려나서 기업이 파산하고 달러 빚을 갚으려고 달러를 구하려다 보니 우리 환율의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외환위기가 왔지만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또한 우리를 망하게 했던 그 환율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잠깐 초점을 돌려서 수출에 유리한 것은 환율이 상승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절하된, 통화가 약세가 된 것이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낮추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니 감시 대상국이니 하면서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환율은 수출국의 경제를 망하게도 흥하게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그 IMF 외환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들과 아쉬움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첫째로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변동환율제였다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자율적으로 변동하므로 위기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환율이 상승, 즉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해외에서 벌어온 외환으로 부족함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려 하면 즉시 개입하여 환율 변동을 막아버리고 수출로 벌어온 외환도 고정환율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였다면 해외로부터 단기 상한 외환을 빌려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의 변동이 잦고 또 변동이 커서 단기 외환 채무를 지는 것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통화 수합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미 달러와 우리 원화 간의 통화 수합 계약이 있었다면 위기가 오기 전에 또는 위기 시에 우리 원화를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위기에 대처했을 것입니다.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에는 미 달러와 통화 수합으로 환율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원화 환율이 순간 1467원까지 올랐는데 통화 수합 계약을 발표하자 발표 하루 만에 151원이 하락해서 1269원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이렇듯이 통화 수합은 환율의 위기 관리에 중요한 효과를 냅니다. 오늘은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이 최근 심상치 않은 환율 상승으로 지난 IMF 외환위기를 상기시키게 합니다. IMF의 위기가 곧 환율의 위기였다는 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환율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정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의 환율 공부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환율을 모르면 경제의 걸음마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시적 경제 공부는 환율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복잡한 금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에 관한 것에서 이 세 가지에서 공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돌아가는 또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통찰까지 생깁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고 또 부를 획득할 기회와 방법을 알 수도 있습니다. 노트를 곁에 두고 숫자가 나오고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메모도 하시고 구간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 번 반복할 때는 속도를 1.5배속 정도로 빠르게 하는 것도 집중력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기초는 매우 중요하기에 강좌마다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기초가 나오면 잘 메모하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또 알게 됩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듭니다. 반복이 당연히 부자를 또 만듭니다. 멋지고 품격 있는 부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